한 63세의 어머니가 아들의 큰아들을 힘들게 키워준 후 드디어 고대하던 은퇴 생활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계획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드디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감사의 성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버이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며느리는 1인당 수십만 원이 넘는 최고급 호텔 뷔페를 예약하는 호기를 부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사돈어른과 며느리는 합심하여 그녀를 하늘 높이 치켜 세우며 과거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면은 훈훈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꺼내든 현금 0만 원이 든 두툼한 감사봉투는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왜 평소 그녀에게 까칠하고 견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토록 효순하게 변한 것일까요? 친정이 드디어 마음의 벽을 넘어섰다고 생각한 순간 8살 손자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순식간에 그녀를 차가운 얼음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화려한 성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홍문현 과거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 했던 연애이었습니다. 만년의 효도가 친정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납치와 계산된 음모라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했길래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처절하고도 명징한 전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대처는 모든 부모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3세입니다. 중학교 학생부장 자리에서 은퇴한 후 날들은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아직 철들지 않은 제 아들 박민호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팽이처럼 반평생을 돌아서야 민호를 키워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기술직에 아들을 취직시켰고 그는 며느리 이지은을 맞아 손자 도윤이를 낳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직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요. 오늘 오후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 요리책을 찾으려 서랍을 열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가계부 한 권이 구석에 조용히 누워있더군요. 저는 홀린 듯이 그것을 집어들어 먼지를 털고 펼쳐보았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한 제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수입과 지출은 모두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손가락 끝이 낡은 글씨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이의 분유값, 유치원 입학금, 초등학교 학원비. 그리고 손길은 어느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제가 가장 정성 들여 쓴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5일 민호의 차량 구입 계약금으로 0만 원 대여. 그 글귀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5년 전 민호는 회사 주차장이 불편하다며 출퇴근용으로 국산차를 한 대 뽑고 싶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0만 원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손을 벌릴 때 그의 얼굴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제 무릎 관절 수술을 위해 모아두었던 예금을 깨서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새 차를 몰면 회사 동료들 앞에서 기도 살고 좋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갚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돈이 제가 과거에 쏟아부은 모든 희생과 함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0만 원은 마치 가느다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졌다는 그 느낌이 저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더 먼 과거. 그 지치고 힘들었던 날들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가 갓 태어났을 때 그 몇 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엘리트 교육에 편집증적인 집착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각종 외국 육아 이론을 맹신하며 도윤이가 돌도 지나기 전부터
할머니인 제게 매일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향해 최소 2시간씩 영어 동요를 틀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어에 노출되어야 한다면서요. 도윤이가 3살 때, 다른 아이들은 공원에서 모래놀이를 할 때, 며느리는 수백만 원짜리 좌우뇌 개발 논리 수업에 아이를 등록시켰습니다. 제가 그저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그냥 즐겁게 놀게 두면 안 되겠니? 라고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며느리는 당장 얼굴을 굳히며 남들 앞에서도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교육 방식은 이미 구식이에요. 지금 사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어머님 방식대로 하면 애 망쳐요. 저는 평생을 학교에서 학생부장으로 일하며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지만 정작 며느리 앞에서는 땡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 집의 무급 전담 보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동안 돈 한 푼 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제 주머니를 털어 손자 장난감이며 간식을 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온몸이 불덩이 같아 며느리에게 하루만 쉬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 친구랑 네일아트 예약해놨단 말이에요. 한참 전부터 잡은 약속인데 좀만 더 참아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저는 정말 뼛속까지 시리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가계부를 꺼내 1억만 원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전례 없이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은아, 도윤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24시간 돌봄은 필요 없겠구나. 내 임무는 끝났다. 오늘부터 엄마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퇴근한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명절에 도윤이 용돈 주는 것 외에는 너희 집 보모 역할은 하지 않으마. 당시 며느리는 도윤이의 사립초등학교 입학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친근하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퇴근이라뇨. 저희가 절대 다시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날 그녀가 보여준 그 철든 척하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고작 2년밖에 가지 않을 줄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다음 골칫거리가 제 상상보다 수천 배는 더 거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퇴근을 선언한 후 집안 분위기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태도는 과거의 고압적인 지시에서 미지근한 예의 차리기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가식적인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낀 아들 민호는 야근을 핑계로 고부간의 만남을 최대한 줄이려 애썼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되찾은 제 시간을 이용해 젊은 날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을 쫓았습니다. 동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마음 맞는 친구들과 북한산 자락을 누볐고 제과 제빵 수업을 등록해 평생 만들 시간조차 없었던 크루아상과 시폰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반복되는 밥벌이와 살림에서 벗어나 드디어 제 삶에도 작은 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최근 한 달 사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던 며느리 이지은이 갑자기 딴 사람이라도 된 듯 전례 없는 열정과 효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도윤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고급 제비집 세트, 내일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안마기. 그녀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팔짱을 끼고 살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 영양제가 효과가 좋대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해외 직구로 구했어요. 이 갑작스러운 친절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제 마음속 경보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야 선생님 비위를 맞추러 오는 학생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며느리의 지금 모습은 꼭 자수하여 광명 찾으려는 학생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일수록 제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가족 단톡방 카카 오톡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투명 인간처럼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지금은 가장 활발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여자가 복받는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가정의 축복 같은 낯간지러운 제목의 글들을 퍼나르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아부했습니다. 덕분에 평소 왕래도 없던 먼 친척들까지 제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영숙 씨, 정말 복 받았네. 며느리가 어쩜 그리 착해. 저는 그저 어색한 이모티콘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배경에 반드시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 거대한 연극의 진짜 목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꿀단지에서 갓 건져낸 듯 달콤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어버이날은 민호 씨랑 상의해서 어머님하고 저희 친정엄마께 큰 서프라이즈를 해드리려고요.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 최고급 뷔페 예약했어요. 랍스터랑 대게가 무제한이래요. 양가 합쳐서 두 분 모시고 거하게 축하 파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절대 거절하시면 안 돼요. 이번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용돈 봉투도 필요 없어요. 몸만 오시면 돼요. 이게 저희 자식들의 작은 성의인걸요. 이렇게까지 나오니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야박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의구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이건 지은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하지만 뼛속까지 계산적인 사람이라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거든요. 이 비싼 성연을 베풀어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다음 날 사돈어른 최 여사의 전화는 제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평소 필요한 일 아니면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이인데 그녀의 전화는 뜻밖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과장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사돈. 방금 우리 지은이한테 식당 예약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사돈은 참 복도 많으셔. 우리 지은이가 매일같이 시어머니 자랑을 해요. 예전에 민서방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나중에는 우리 도윤이까지 업어 키워주셨다고. 기회만 되면 꼭 보답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보답이라는 두 글자를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려는 듯했습니다. 속으로는 코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사돈어른 별 말씀을요. 다 한 식구인데 보답이니 뭐니 당치 않아요. 그러자 최 여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사돈, 걱정 마세요. 우리 지은이가 은혜를 아는 아이라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가서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홍문연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작은 은혜로 저를 마비시키고 여론을 조성해 저를 띄워 올린 뒤 그 성대한 연회에서 진짜 메인 요리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인 요리가 무엇일지 저는 거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다시 가계부를 꺼내 은퇴 선언을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저와 아들, 며느리 셋의 서명이 적힌 곳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판을 이렇게 크게 벌렸는데 이 늙은이가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지. 그 모녀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마. 어버이날 당일 저는 약속대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5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마자 숨 막힐 듯 자기적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와 사돈 최 여사가 나비처럼 날아와 제 양팔을 하나씩 끼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너무 달아서 느끼할 정도였습니다. 사돈, 오늘 옷차림이 정말 고우시네. 혈색도 좋으시고. 최 여사의 아부도 뒤따랐습니다. 아들 민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병풍처럼 서 있었습니다. 룸에는 그들 세 식구뿐만 아니라 사돈 쪽 친척들, 이모니 고모니 하는 사람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반면 제 쪽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어버이날 축하가 아니라 삼자대면 신문회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여사가 고급 쇼핑백에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스카프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사돈, 이거 우리 지은이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고른 거예요. 그녀는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기 엄마는 아무거나 해줘도 되지만 시어머니 선물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변 친척들이 일제히 지은이의 효심을 칭찬하고 저의 복을 부러워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목에 감긴 부드럽지만 차가운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식사 내내 랍스터며 전복, 대게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최 여사와 지은이 모녀는 주고받는 만담처럼 저의 과거 고생과 공로를 칭송했습니다. 저를 거의 이 집안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한 성인 군자로 만들어 놓더군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최 여사가 드디어 첫 번째 잽을 날렸습니다. 랍스터 살을 제 접시에 올려주며 무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우리 도윤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 혼자 숙제하고 게임하는 게 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동생 하나 있어서 같이 놀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 왔구나. 저는 속으로 냉소하며 겉으로는 태연하게 샐러드를 뒤적였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민호랑 지은이 다 일하느라 바쁜데 아이 문제는 순리대로 해야죠. 제 말은 손뭉치처럼 그녀의 펀치를 부드럽게 튕겨냈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흔들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더니 순식간에 눈시울을 붉히며 적당히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는 어머님 힘드실까봐 둘째 생각은 엄두도 못 냈어요. 도윤이 키우느라 그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손을 벌려요. 그런데 그녀는 화제를 전환하며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은퇴하시고 건강도 너무 좋으시고 생활도 여유로워 보이셔서 저희가 욕심을 좀 내봤어요. 만약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어머님이 한 번 더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구구절절 옳은 말 같고 효심 깊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와줄지 말지의 공을 교묘하게 제 발밑으로 차 넘겼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처음에 약속했잖니. 엄마는 도윤이 키우는 걸로 할머니 임무 다 했다. 이제 엄마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너희 젊은 사람들 길은 너희가 알아서 개척해야지. 저의 직설적인 거절에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최 여사와 지은이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이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명품 가방에서 두툼하고 금박이 박힌 붉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짐짓 엄숙한 톤을 꾸며낸 목소리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는 다 부질없다는 거 알아요. 예전에 어머님이 저희 집을 위해, 민호 씨를 위해 노후 자금까지 털어주셨던 거 저희 가슴 깊이 새기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봉투를 제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이에요. 그동안 어머님 고생하신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과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두툼한 봉투와 감동적인 멘트,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감동과 칭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 이지은은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 은혜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두툼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진심 가득해 보이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1억만 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년 전 제가 아들 박민호에게 차 사라고 빌려줬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으로 저의 남은 자유를 매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빚 갚는 돈을 마치 하늘에서 내린 큰 은혜이자 보답인 양 포장해서 말이죠. 이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졸하고 계산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랍스터 먹는 데만 정신 팔려 모른 척하고 있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지은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나한테 빚진 건 민호가 갚게 해라. 내 마음은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제 말은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진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던 지은이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고 감동적이었던 표정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마 제가 친척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주며 거절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돈 최 여사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붉어지더니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는 분노가 눈빛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더 이상 표면적인 화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다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무안을 줍니까? 그냥 젊은 애들 좀 도와달라는 건데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셔야겠어요? 섭섭하다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민호가 빌려간 돈은 채무고 지은이가 주는 돈은 성이죠. 이 두 가지는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밥상과 이 선물들이 단순히 저더러 무료 전담 보모 노릇을 한 번 더 하라고 꼬드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성의 뒤에 숨은 계산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최 여사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드디어 랍스터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특유의 물타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엄마, 지은아. 아, 됐어. 다들 한 식구끼리 좋게 말하면 되지. 엄마, 지은이도 좋은 뜻으로 그런 거잖아.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마요. 다 같이 기분 좋게 밥이나 먹읍시다. 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안 된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 처음부터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최 여사는 심호흡을 하더니 다시 한번 비장의 무기인 도덕적 인질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돈, 내 말 좀 들어봐요. 같은 여자끼리 왜 이래요? 우리 지은이가 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면 왜 이렇게 저자세로 부탁하겠어요? 젊고 창창한 애가 둘째 낳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회사 관두고 집에 들어 앉아야 하는데 그럼 집안 경제는 다민서방 혼자 짊어져야 하잖아요. 사돈이 좀 도와주면 애들 돕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우리 여자들 다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왔잖아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는 그 말은 모든 이기적인 계산을 가정을 위한 위대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수근거리며 저를 나무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치 전통적인 희생과 본분이라는 이름의 거미줄에 꽁꽁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반격을 하려던 찰나 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 하나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 위선의 거미줄을 찢어버렸습니다. 내내 핸드폰 게임만 하던 손자 도윤이가 지루했는지
고개를 들고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나 오늘 착했지. 시금치도 안 먹고 집에 가자고도 안 했잖아. 지은이는 당황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착하다. 칭찬을 들은 도윤이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그럼 약속 지켜야 해. 내가 오늘 밥 잘 먹고 조용히 있으면 할머니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살면서 동생 낳으면 밥 해주고 빨래 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은 원자폭탄처럼 고요한 방안을 강타했습니다. 둘째 계획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0만 원이라는 보답이 사실상 선불 임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단순히 아이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합가해서 밥하고 빨래하는 그야말로 무보수 종신가정부를 원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8살짜리 아이까지 이용하고 속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순식간에 사색이 된 지은이와 최 여사,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식탁 밑으로 고개를 처박은 아들을 보며 저는 그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정과 망설임조차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고 소리 지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서글픈 웃음이요. 저는 천천히 목에 둘러진 사돈이 직접 매어준 그 새 명품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귀중한 예술품 다루듯 반듯하게 접어 식탁 중앙, 천천히 돌아가는 유리 회전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모든 가식적인 인사와 어색한 침묵이 정지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다들 제가 노인네처럼 울고불고 하거나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온하게 아직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의 배경음악 소음을 뚫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고맙다. 오늘 밥상 아주 푸짐하고 재밌었어. 덕분에 깨달았다. 지난 세월 내 고생이 너희 눈에는 0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걸. 그 돈으로 내 앞으로의 10년 자유를 몽땅 사버리겠다는 계산. 참 싸게도 쳤구나. 지은이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입술이 떨려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안절부절 못하는 사돈 최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투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까 여자끼리 왜 그러냐고 하셨죠? 그 말 참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네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안쓰럽고 직장 그만둘까봐 걱정되시면 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 사돈어른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무릎이 그렇게 귀해지셔서 친손주도 못 안아주신답니까? 그 말은 송곳처럼 그녀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찔러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색만 변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인 척 위장하려던 아들 박민호에게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실망감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민호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피로와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너도 잘 들어라. 입만 열면 효도하는데 네가 말하는 효도가 뭐니? 5년 전 차 산다고 빌려간 내 노후 자금일 0만 원을 내 처가 나를 매수하는 미끼로 쓰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효도니? 아니면 아내랑 장모가 합세해서 네 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네 편하자고 구석에 숨어서 말 한마디 안 거드는 게 효도니?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이 키우는 책임을 툭하면 짐짝처럼 엄마한테 던져버리는 거, 그거 효도 아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건 등골 빼먹는 거지. 그것도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제 말은 따귀처럼 민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는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들던 친척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와 상관없는 사실을 말하듯 덤덤하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참, 지은아. 그 봉투는 도로 가져가라. 나 김영숙이 평생 고생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답받을 군번은 아니다. 게다가 그건 원래 내 돈이었잖니. 몸을 반쯤 돌려 며느리 넘어 여전히 고개 숙인 아들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 집 사정이 이렇게 넉넉하고 성의가 넘쳐서 수십만 원짜리 밥도 척척 사는데 5년 전 차 살 때 빌려간 0만 원은 갚을 능력 되겠구나. 그리고 재작년 도윤이 사립학교 입학할 때 내가 대신 내준 200만 원도 이제 정산할 때가 됐다. 저는 감정을 싹 걷어내고 통보했습니다. 두 건 합쳐서 이 200만 원이다. 한 달 주마. 내 통장에 입금해라. 1원이라도 비면 법원에서 보자. 저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거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경악과 혼란을 뒤로 한 채 저와 상관없는 화려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서늘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했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행복한 우리 가족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방금 지은이가 올린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우리 사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먼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좋게 말하면 되지.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저랑 지은이 얼굴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모자가 장모랑 짜고 친엄마 뒤통수 칠 때 이미 너희 얼굴은 바닥에 떨어진 거야. 지금 이 200만 원 때문에 전화했니? 그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엄마, 아시잖아요. 제가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사정이지. 한 달이다. 입금 안 되면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낼 거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지은이의 카톡 폭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하더니 나중엔 사과하고 결국엔 읍소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친정엄마가 시킨 거예요. 도윤이 봐서라도 봐주세요. 저희 진짜 돈 없어요. 저는 읽고 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약해지면 틈을 보일 테니까요. 수비를 마친 저는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잘 안 하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공부했습니다. 첫날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늙어서 깨닫는다. 기댈 건 핏줄이 아니라 언제든 산으로 바다로 함께 떠날 수 있는 내 친구들이다. 이튿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법률 칼럼을 공유하며 썼습니다. 변호사 친구 덕분에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내 노후는 내가 정한다. 남한테 기대지 않고 패 끼치지 않는 삶, 그게 진짜 품이다. 셋째 날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부동산 앱에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링크를 공유하며 썼습니다. 제주도 1년 살기 하러 떠납니다. 지금 집은 새놓습니다. 마음 편한 곳이 내 고향이라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제 게시물들은 작은 사교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둘째 꿈을 꾸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내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나 김영숙의 인생 스케줄은 꽉 찼다. 내 시간, 내 돈, 내 체력은 다 내 것이다. 너희 몫은 없다. 한 달 안에 이 200만 원을 갚으라는 최후 통첩과 집을 내놓고 떠난다는 초강수는 아들 부부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할머니가 둘째 봐주고 자기들은 맞벌이하며 우아하게 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큰 빚을 갚아야 하고 영원한 후원군인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덮쳤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날 밤
부부싸움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남편이 무능해서 시어머니 하나 구워 삼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민호는 내 욕심이 과해서 일을 그르쳤다고 소리쳤다더군요. 사돈 최 여사도 딸이 돈을 토해내게 생기자 사위에게 화살을 돌리며 난리를 쳤고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거대한 현실의 압박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속한 한 달의 마지막 날, 제 통장에 정확히 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기쁨보다는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손 벌려 억지로 메웠겠죠. 하지만 이건 그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당연시 여기는 태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가 정말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외벌이가 된 민호는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만 눕던 그가 집안일을 나누고 기저귀 값을 걱정하는 진짜 가장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혼자 그를 키웠는지 이제야 몸으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예정대로 한 달간의 유럽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까지 찾아왔습니다. 올라오지는 못하고 전화로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목소리가 몹시 지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이랑 도윤이 그리고 뱃속 아기나 잘 챙겨라. 그게 지금 내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돈과 계산으로 생긴 금이 쉽게 메워지진 않겠지만 그 사과 한마디로 제 훈육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크루즈 여행은 제 평생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로마 콜로세움을 보고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사과도 며느리의 고생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그들의 희로애락에 더 이상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저는 제주도 살이를 마치고 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그곳에서 화초를 키우고 서예를 배우며 단순하지만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몇 번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쏙 빼닮은 사내 아이더군요. 지은이는 살이 많이 빠지고 기가 죽어 보였습니다. 우는 아기 달래랴, 뛰는 도윤이 잡으랴 정신이 없었고 민호는 옆에서 서툴게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 번은 민호가 혼자 남아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치고 나서 현관을 나서기 전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다시 들어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뒤늦은 화해의 제스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 손주들도 사랑한다. 그건 변치 않아. 하지만 너희를 돕는 건 내 정직이지 의무가 아니란다. 난 반평생을 너 키우는 데 썼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나 김영숙을 위해 쓰고 싶구나.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의 희생을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선물로 착각하곤 해. 부모의 돈은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생명줄이지. 너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아니야. 부모의 시간은 평생 일해서 얻은 귀한 휴식이지. 너희의 24시간 무료 육아 대기조가 아니라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희생을 감사히 여긴다면 기꺼이 나누겠지만 그걸 권리로 알고 계산하고 이용하려 든다면 미안하지만 국물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니까.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을 보내고 창가에 섰습니다. 석양의 노을이 거실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0만 원짜리 저녁 식사도 돌려받은 이 200만 원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노후 자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존엄과 경계선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친밀함이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할머니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가르쳐준 가장 값진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숙님의 지혜와 결단이 자신의 노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낸 과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통쾌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가족 문제들이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